소망 경남 도민이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약자와 서민의 편에서 활동하는 생활 정치인이십니다. 서경철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예, 저는 지금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난 8월 달에 재선출돼가지고 지금 짧은 기간 내에 지금 2선 도당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괜히 생활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인사는 안 드렸는데 어디 이렇게 천막농성하거나 이럴 때 지나가면 그 안에 계신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그래서 아, 저기서 또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이렇게 본 적이 많았거든요. 이미지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굳어지면 안 되는데. 아니, 나쁜 이미지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너무 그쪽으로만 자꾸 보도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지도는 이미 많이 높으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진해 한 어촌 마을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주민들의 외친 구호가 LNG 벙커링 기지 설치 반대였습니다. LNG 벙커링이라는 게 참 이름부터 생소하죠. 또 이게 뭐길래 어민들이 시위까지 하고 나선 건지 조목조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LNG 벙커링이 뭐기에입니다. LNG 벙커링 하면 LNG는 압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액화 천연가스인데 벙커링은 뭔가요? 예, 종류 불문하고 배에 연료 넣는 행위 자체를 모든 연료 넣는 거를 벙커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LNG 연료를 직접 넣는 바다 위의 주유소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LNG 벙커링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일반 가스나 이제 등유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투자와 관심을 계속 좀 늘리고 있는 그런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 연료를 넣는 거군요. 예. 네. LNG를 연료로 쓰는 이제 선박을 LNG 추진선이라고 하는데 그 LNG 추진선에 이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이 3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저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트럭 투 쉽이라 해가지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스통을 배 옆에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는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통을 생각하시면 그걸 여러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탱크롤이 차량에 와서 배에 주입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소량밖에 안 되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파이프 투 쉽이라 해가지고 가스를 보관하고 있는 이제 저장 창고에서 바로 파이프로 연결해서 충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쉽 투 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LNG 가스를 보관하고 있는 벙커링 선박이 있습니다. 네. 이 선박에서 필요로 하는 선박으로 바로 이렇게 연료 충전을 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은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파이프 투 쉽, 이 방식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연료를 넣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주유소를 만들어 놓고 배가 그렇죠. 와서 그렇죠. 파이프를 연결해서 네. 연료를 충전해 가라. 네, 이 얘기인 그러니까 거네요. 항만에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항만에 가스 충전소가 있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배가 거기 정박을 하면 바로 충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 해봐도 이 배가 엄청 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벙커링 기지 규모도 좀 꽤 클 것 같아요. 지금 진해에 들어올 것으로 지금 알려진 그 시설이 한 14기 이상이 설치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LNG 저장 탱크 한 기만 해도 한 27만 세제곱미터 정도의 그 크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의 큰 부피가 한 27만 개 정도니까 그게 14개. 엄청난 크기인데 지금 비유는 안 되는데 하여간 작지 않은 시설이고요. 아, 네. 근데 처음부터 이게 진해 연도로 사업지가 거론됐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당초에 이제 그 LNG 벙커링 기지로 들어설 자리는 부산의 가덕도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제 그래서 당시에 부산 항만업계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좀 흐지부지 됐었고 사실상 무산이 됐었고. 주민들은 반발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항만업계도 반발을 했었던 게 이제 LNG 벙커링 시설 자체가
LNG 예를 들어서 이격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일정 거리 이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또 심지어 LNG 선박을 추월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항만 운영에 또 지장이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 또한 이제 이 가스 시설이다 보니 안전성에 대해서 이게 좀 보장할 수 없다. 심지어 이제 좀 폭발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하면서 또 그 주민들 입장에서 또 어로 활동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반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그 해수부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이제 후보지를 다시 이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4곳으로 그때 거론된 곳이 이제 기존에 이제 가덕도 그 해경 정비창 부지와 그다음에 남컨테이너 부두의 배후단지 그리고 또 강서구의 호남도 그리고 이제 진해 연도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진해구 연도와 가덕도 남컨테이너 부두 배후단지 일원이 이제 유력하게 이제 알려졌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진해 연도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달 초에 이제 창원시 의원들이 그 기자회견을 열고 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부산항만공사가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상의 없이 그 진해 연도를 이렇게 결정을 일방적으로 했다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진해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던 와중에 지난주에 이제 KBS 창원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 해수부가 사실상 진해 연도를 이 입지로 확정해 놓고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런 의혹의 보도가 나갔어요. 네. 연도로 사실상 입지를 확정했다는 것은 재검토 용역을 통해서 이제 확정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최종 보고회를 그 재검토 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2018년 6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네. 6월 26일이면 지금부터 한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데 지금까지도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평가서가 이제 양쪽으로 이제 5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2가지 지점에서 다 연도가 1등이 나옵니다. 1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사회적 요인, 경제적인 쭉 얘기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요인을 볼 수 있는 연도의 주민 민원은 그 평가 내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빠져 있죠. 또 여기 뭐라 써 있냐면 해양 문화 공간과의 충돌 위험이 있다. 요 얘기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민원이 있죠. 사업자의 입지 반대 민원이 있다.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다른 후보지는 어선 통항 불편 후 주민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 다른 데는 기록을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여기만 기록을 안 하고 점수를 매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확하게 점수를 사회적 요인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어떤 꼼수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네. 환경적 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 식생이 우수해서 항방시설 계획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환경적 요인에서는 이 벙커링 기지 만드는 데 상당히 높은 점수, 1등 점수를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이미 저런 최종 용역 보고서가 있었고 저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연도에 들어서겠구나라는 게 알 수 있는데 추정이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비공개로 했고 또 저 용역 보고서도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지금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또 이제 이러한 사실이 또 언론을 통해서 그 시의회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열고 나서 이제 좀 연도로 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연도의 주민들하고 또 이제 그 수협 관계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네. 대대적으로 시위를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저희 제작진이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섯 개가 설치돼서 운영하겠다고 30만 평 이상 있어야 되는 조성 부지가 필요한데도 연도 자체는 16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뭘 어떻게 집어넣겠다 하는 것인지, 뭐 나중에 또 추가 매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산 가덕도 LNG 벙커링을 은밀하게 창원의 연도로 변경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전용 항로가 생기게 되면 더 여기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옛날에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세조개면 세조개, 피조개는 피조개, 수입에 아마 그런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수출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일본에다가 피조개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정도로 황금어장이었었는데 이 완전 신앙만 때문에 다 맞다 보니까 아예 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냥 그대로 있다고 만약에 신앙 공사를 안 했다면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단 말이야, 그게. 어? 우리 터전이라면 삶의 터전인데 그 보상 몇 번 그 줬다 해가지고 딱 거기 1년도 안 돼서 그 돈 다 없어지고 실업자 다 됐단 말입니다. 지금 한 20년 동안이나. 그런 걸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건 안 믿습니다. 설명회 같은 걸 열겠다 하는 얘기가 없었나요? 예, 그는 아주 통보나 뭐 그는 연락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걸 요청을 해보신 적은 또 없으신가요? 예, 요청도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한 이치를 모르고 정확한 이야기를 못 들어서 요청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미 진해에는 신항만 건설로 인해 가지고 그 건설 과정에서 깔따구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지역이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네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그 당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직접 당해본 사람이고 그래서 어건이 상당히 침해를 당했다고 있는 어민들이 이제 들어온다 하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창원시에서 LNG 벙커 기지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반대 발언을 하게 되고 이래 나섰는데 그러나 이제 정부나 도에서는 이 사업을 육성하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정은 이 친환경 선박의 선두주자인 LNG 추진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필수적인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LNG 벙커링 사업 기지를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1조 넘게 투자하는 클러스터 구축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는데 창원시와 도의 입장 차이가 생각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난제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LNG 벙커링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 친환경 자동차가 계속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선박들이 이제 배출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유해가스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항만 도시들의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네. 우리나라 부산만 해도 세계 10대 오염 연안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해사기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이 황산화 물질 배출량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데 현행 3.5%에서 0.5%로 확 규제 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비싼 그러니까 벙커 CU 외에 그 이제 황산화 물질 배출이 적은 비싼 연료를 쓰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LNG 추진선으로 배를 바꾸든지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LNG 추진선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결국 이 배들이 어딘가에서는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LNG 벙커링이 이제 크게 떠오를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해서 이것이 산업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될 것이다 해서 그쵸. 추진하는 사업인 거네요. 네. 그 경제 효과도 이제 좀 무시할 수 없는데요. 네. 근데 뭐 이 부분은 또 뭐 사실 따져봐야 될 여지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많은 기대가 되는 게 경제 효과를 많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고성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LNG 벙커링 그 기자재 그 성능 시험 설비를 구축을 하고 또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 지원, 그러니까 총 315억 원을 투입해서 LNG 벙커링 그 핵심 기자재 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경남을 LNG 벙커링 산업의 그 거점으로 육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기반 구축 사업으로 이제 좀 기대하고 있는 경제 효과는 2025년까지 6조 5천억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요. 또 고용 창출로는 한 2만 4천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2018년 올해 7월 말까지 수주 잔고를 보면은 LNG 운반선 시장의 73.5%를 점유를 했고요. 또 올해 세계에서 발주한 대핵 선박 LNG 운반선 36척을 모두 우리 국내 빅 3사가 수주를 독식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주요 해역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LNG 연료 추진 선박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LNG 연료를 추진하고 그렇게 또 선박 확대 정책을 펴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도에서 LNG 이 벙커링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높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선주들이 당분간 LNG 추진 선박을 다량으로 발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제 미래의 LNG 추진 선박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유류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시일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규제가 2020년부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기존 선박에다가 이제 저감 장치를 황산화물을 지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저감 장치를 달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유황유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이중연료 엔진을 써가지고 요 고비를 어떻게 넘겨보자. 그리고 향후에는 판단은 나중에 하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2025년에서 203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 수주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마치 이제 LNG 벙커링 클러스터가 되면은 LNG 연료 추진 선박이 다량 수주가 들어올 것처럼 생각되지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특히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ST조선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벙커링 터미널과 벙커링 선과 그다음에 연료 추진 선박과는 별개의 수주 관계다는 것이죠. 그 벙커링 같은 경우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벙커링 선 앞에 한두 개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수주가 많지 않고요. 결국에는 추진 선박인데 추진 선박 말씀드렸지만은 선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발주가 확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은 3기의 탱크를 만들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2조 7천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형국인데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최종 보고서 갖고 있는 이런 그 맹점들을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LNG 벙커링이 어디에 어느 장소에 들어서는 차체에 두고라도 2020년 1월이 되면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네. 말씀하셨듯이 항산화 배출량 이게 규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3.5에서 0.5로 이렇게 규제가 네.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LNG 연료 추진선은 거의 그 배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각광을 받고 이게 좀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은 당연하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감시자들에서 많이 다루었지만은 공원 1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자치단체들이 폭탄 돌리식으로 계속 미뤄왔잖아요. 그래 미리 좀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그 도정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근데 사실은 LNG 추진선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점을 해서 화랑을 하는 거 하고 이 벙커링하고 그러니까 터미널을 짓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쉽게 말해서 주유소를 지어놨는데 어디서 기름을 갖고 올지 기름을 안정적으로 갖고 올지가 보장이 안 돼 있는데 주유소만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천연가스,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자체 조달해서 다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LNG 가스가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교역이 활발한 그 창현자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액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LNG 선으로 실어 날라야 되고 이걸 다시 기화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교역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가격 경쟁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LNG 벙커링 기지를 이렇게 진해 연도에 짓는 것이 미래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지만 저는 이 지점도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수익성이 있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실질적으로 돌아오느냐도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LNG 추진 선박이라는과 이제 LNG 벙커링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이제 부산 신항이 과연 적지인가, 그다음에 연도가 적지인가에서는 좀 다른 문제인 것이고 경제성 따져봤을 때도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 어민들이 살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어민들이 안 사는 데 갔다가 벙커링을 한단 말입니다. 이 어민들이 실제 살고 있고 주민들이 반경 500m, 300m 내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이제 LNG 벙커링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질까의 문제인데 그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그 내용은 오로지 하나인 두 가지 있죠. 해양 문화 공간을 같이 만들겠다. 또는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된다. 이거 뭐 이런 것밖에 없지만 구체적으로 조선 노동자들에게 조선 산업을 통해서 어떤 발전이 있고 어떤 일자리 희망이 있는지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제가 보기에는 경상남도나 창원시에서는 좀 더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한번 연구 용역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이 창원시에서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위험성도 좀 있고 어민들의 피해도 상당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벙커링 반대 결의안도 채택하고 대정부 건의안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로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허성무 시장과 김경수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이제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의견이 좀 다른 거로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상당히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앙만 건설로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직접 저렇게 반대를 하고 나선다면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이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좀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상남도 도지사와 창원시장이 만나서 뭐 1시간 동안 수기를 했다. 어떤 수기에서 어떤 결론이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근본부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불과 이제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100일 좀 지났는데 2조 7천억이 되는 이런 어마막대한 이런 용역 보고서를 바로 지금 받아서 마치 사업을 시작될 것처럼 이게 이제 고민을 도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좀 적당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LNG 벙커링의 이런 사업을 만약에 추진했을 때 예전에 홍준표 지사의 했던 글로벌 테마파 같은 그런 오류를 또 범하지 않을까 그 우려가 사실 많은 것이죠. 지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가덕도에 추진했을 때 반발을 겪었잖아요. 그거는 이미 다. 근데 그때 가덕도에서 그 항만업계나 그 가덕도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랑 지금 현재 진해 연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수부도 이제 최근에 지난 6월에 마무리를 했지만 관련 용역을 하면서 이후에 만약에 연도라는 결론을 냈다면 어떤 결과 반발이 있을지 당연히 예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LNG 벙커리 시설이 지금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뭐 기피 시설이 아니라면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좀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 6월에 지금 용역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뭐 어떤 표명도 안 하는 태도는 지금 창원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이 지역 간에 서로 지금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그 진해 연도가 해양문화공간사업 예정부지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이게 2015년에 안이 나와서 2016년에 이게 착공을 해서 2020년에 완공을 하는 걸 목표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착공도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벙커링, 그러니까 터미널을 진해 연도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 여기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주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엄청난 거죠. 남들이 하기 싫다고 하는 시설은 진해로 주고 우리가 정작 하고 싶어 했던 문화공간 사업은 아직 시행도 안 하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런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정부가 공언한 바를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이제 주민들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안 믿는 상황인 거죠. 그 누군가의 생존권이 달린 일이 당사자를 소외시킨 채 진행되고 있다면 그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되던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수부는 여전히 LNG 벙커링 기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는 반응인데요. 어떤 결론이 나든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그리고 소통이 없는 정책과 사업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LNG 벙커링 관련 사항 저희 감시자들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부양 문제가 단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 초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많았습니다. 노인들을 직접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장기 요양보험 10년 요양보호사의 그늘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지금 빨라지면서 요양보호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요. 주변만 봐도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던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 주변에 그 치매에 걸리신 노모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요양시설에 모시지 않고 네. 본인이 집에서 케어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재가 보호를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치매 있으신 어르신들이 상태, 그러니까 그 이제 병증이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밥 먹는 것부터 해서 용변 보는 것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케어를 해야 되는 그 정도셨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혼자 두고 어디 나갈 수도 없는 거죠. 잠깐의 외출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오전 3시간이 유일하게 본인이 숨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요양보호사들이 없다라면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재가 보호 이런 거는 당연히 개인의 단순히 개인의 짐으로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요양보호사들이 있어서 이걸 버텨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간병한다는 거는 가족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약 한 20년 전에 저희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 다 돌아가실 때 치매를 앓으셔가지고 그때는 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20년 전에 그때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직접 간병을 하셨는데 네. 그 환자를 돌본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죠. 앞으로 더 네, 중요해질 네. 거고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요양보호사랑 간병인이랑은 다른 건 거죠?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국가 자격증을 받아야지만이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성 질환자를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고요. 네. 간병인은 이제 그런 국가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격증을 있어도 상관없지만은 국가 자격증을 필요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고 그 의료법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네. 적용받는 이런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차이가 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한 10년 정도 됐죠. 올해로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서 이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함께 등장한 직업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노인을 특히 이제 그 환자 노인에 대해서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 간병 신체 활동이나 가사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에 아주 필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요, 요양병원에서 실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 치매 걸린 환자가 나 지금 밥솥에 밥을 놨는데 밥 탄다 가야 된다 하고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면 우리가 같이 치매 환자가 됩니다. 할머니 그 밥 우리가 뜸들이 나서 안 탄다. 걱정하지 마라. 다 되면 우리 밥 차려 가고 올게.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자기 그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죽에 갈아주러 가면 고마 이것들이 무슨 도둑질 하러 왔냐고 해야 되지. 욕을 말도 못하고 그러면 사람이 이리 기죽에를 간다고 사람을 이 들이마칩니다. 이니까 들이마치면 손톱이 글쎄서 탁 꼬집어 뜯어삐지. 우리는 진짜 진심에서 환자를 대하는데 그 보호자들은 오시면은 우리를 참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너무 섭섭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사명감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집안 똥을 좀 치는 것들이 무슨 사명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저 자리에 갈 일이 멀지 않다. 우리가 언제 저 자리에 놀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할머니들이 안쓰러운 거죠. 한 분 요양보호사분이 담당하는 환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예, 요양병원에서는 한 사람이 한 13사람 정도는 봐요. 13사람 정도 보고 요양원 같은 데는 4사람에서 5사람 정도 볼 겁니다. 딱 정해놓고 치우는 게 4번에 5번이에요. 5번 하루에 5번을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당? 예. 한 분당 4-5번 정도 기저귀를 가는 거를 13명을? 예, 13명은. 하루에? 예. 병원에서 근무하시면 네. 좀 시설이랑 다른 점이 고용 보장 같은 게 좀 어렵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없는 거예요? 퇴직금 없고 또 4대 보험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정해준 그 봉급만 받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협회를 통해서 가면 협회에서 급여를 정하고 파견을 하는 건가요? 예, 협회에서 급여를 정해줍니다. 협회에서 소개비 받고 소개해주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 일하다가 그 병원에서 이 여사는 마음에 안 드니까는 빼주라 하면 오늘 가는데 오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분들이 절대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저분들이 없으면 누가 이제 더 이상 가족이 그 가족 안에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시대가 점점 아닌데 저분들이 없으면 누가 돌봐주나 싶은데 좀 인식이 우리가 좀 너무 낮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까 한 분이 그 얘기하신 게 뭐 똥오줌 갈아주는 거에 무슨 사명감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한 사명감이 있습니까? 가족도 못하는 일을 해주는 건데.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고 사명감을 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있어야 되는 존재인 거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13명의 환자를 돌본다는 거는 저거는 좀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기저귀를 또 하루에 여러 번 갈아줘야 되는데 한 분이서 요양병원에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13명의 환자를 어떻게 먹이고 기저귀 갈고 그게 케어가 가능한지 정말 저는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을 한 사람을 하루에 한 4-5번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것은 진짜 이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그런 아주 집에서 애 보면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그 협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네요.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를 공급하는 일종의 그 유료직업 소개소 업체를 같은 건데 그걸 통하지 않고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은 병원이 이 요양보호사를 직접 이제 채용 공고를 내거나 이렇게 채용을 거의 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소개받아 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그게 등록비라든지 또 매월 회비를 주여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의아한 게 이런 거는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매치시켜주는 거는 국가에서 나서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무료로 당연히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여기서 또 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또 이것도 의아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요양 보호 관리 시설이 사실은 민간에 많이 떠맡긴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좀 복잡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뭐 다 같은 이제 비슷한 시설에 일하는 걸 보이지만 조금 복잡한데요. 이제 크게 세 곳으로 이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첫째 이제 요양병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 노인복지기관 이제 이런 민간 시설 등의 이제 요양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 요양 서비스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요양병원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은 이제 장기요양보험 제도권 밖에 있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의료법상 요양보호사는 이제 병원의 공식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수가 항목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일하는 보호사는 이제 환자와 1대1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반 간병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뭐 회계 처리를 하긴 하지만 보호사가 요양병원에 소속된 게 아니니까요.
요양병원에 대한 이제 간병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뭐 책임이 없는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상 이제 환자하고 이제 보호사 간에 이렇게 책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에 대한 이제 의료 전달 체계, 복지 체계가 정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루 더 빨리 요양병원도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반면에 또 요양시설은 요양병원하고 다르게 이제 채용 공고를 통해서 이제 보호사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요양보험 제도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채용이 돼서 이제 근무를 이제 하게 되니까 보호사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이제 받게 되고요. 네. 뭐 사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 등이 인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보호사들은 반면에 이제 뭐 2교대나 3교대로 노동 강도가 요양병원보다 좀 훨씬 좀 센 편이죠, 일반적으로. 요새 뭐 사실 이제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게 요양병원 아닙니까? 요양병원이 한 집 건너 요양병원인데 얼핏 보면은 이게 막 국가의 공공기관인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상의 국가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을 명확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간의 업자에서 수익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돈의 논리로서 이 병원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국가의 공공 서비스를 대행하면서 실제로는 민간의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앞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설명했는데 이제 또 집으로 찾아가는 또 이제 재가요양 보호사를 좀 보면은 이 어르신은 이제 요양 등급에 따라서 뭐 하루에 2~3시간씩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장기 요양보험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이제 재가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민간 재가 방문 요양센터가 개별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인데요. 이용자가 이제 시설을 입소하고 또 2주 다른 데로 또 가거나 또는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요양보호사가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 재가요양보호사는 좀 비자발적인 실업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뭐 노인 요양보호사 분들을 이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노동도 노동이지만 임금입니다. 임금. 네네. 임금이 상당히 힘들고요. 또 노동 시간에 따지면은 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8시간 3교대제가 35%에 달하고요. 12시간 맞교대도 32%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근무하고 나오면은 거의 박임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중증 질환자들 또 노인성 질환자들 케어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8시간 동안 아까 14분을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중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무에 시달리는데 임금이라도 좀 많으면 되는데 이 임금이 또 최저임금 딱 그 수준인데 거기서도 또 아까 말한 협회라든가 이런 데 좀 돈을 뺏기는 이런 구조에 있어서 더 억울할 거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계속 상승되니까 또 이 돈벌이에 좀 급급한 요양병원 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한국인이 아닌 내국인이 아닌 또 외국인을 또 사용해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사회적으로 보면은 빨리 개선돼야 될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임금이 낮은 게 또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그 전국 요양보호사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이게 또 무슨 임금이 작년보다 낮아졌기 때문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에 그 장기 요양 급여에 관한 그 관련 개정안을 이제 그 시행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이제 이전까지 그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지급하던 그 처우 개선비 항목이 그 빠진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이제 이 비용을 노인요양보험 수가에 합쳐서 요양기관에 이제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제 문제가 촉발이 됐죠. 네. 처우 개선비가 이제 시행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요. 요양보호사 임금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국가 인권을 위해서 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 사항이었고요. 복지부가 이제 이를 받아서 2014년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 보전을 하는 것으로 이제 뭐 수당 형태로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최대 1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나가게 됐는데
거기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됐으니까 요양보호사들은 당연히 뭐 반발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냥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뭐 처우 개선비라는 항목으로 지급을 하든 아니면 뭐 수가에 포함해서 지급하든 나라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이 지금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건데 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더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 처우 개선비라는 항목을 굳이 없앤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분들이 반발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국가에서 지급되는 예산은 똑같은데 네. 항목만 없애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그 시설장 입장에서는 재량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결국 요양보호사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지점이고 제가 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요양보호사 노조에서는 이 지금 항목을 없앤 거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최저임금법 위반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보다 임금 수준을 낮추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결국 이번에 최저임금 올리면서 이 항목을 없애는 이런 꼼수를 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임금을 최저임금 오른 걸 별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할 때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요. 물론 이 그 보건복지부 고시가 취업규칙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근로기준을 정하는 기준 지침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본다면 요양보호사들한테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이게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네. 과연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길래 갑자기 그걸 이제 없애냐 하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요양보호사 우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14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달에 꼬박이라도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10만 원을 처우개선비는 임금성 수당이죠 사실은 줬는데 그걸 10만 원 같으면은 이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거의 10분의 1이 육박하는 이런 돈인데 이게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노동자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지금 상태가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지금 뭐 파업도 하고 집회도 하고 교섭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런 제도는 정상화시키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나 공단에서 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처우 개선비를 수당성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요양병원 시설장하고 이 노동자들이 충돌하지 않게끔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하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 문제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정부의 그 태도는 민간 시설이 좀 알아서 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태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민간 기관들이 시설들이 이제 좀 우후죽순처럼 지금도 좀 생겨나고 있는데 이 민간 시설의 특징은 일단은 좀 이익에 대한 어떤 영리 추구에 당연히 좀 목적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요양보호사 임금은 각 기관의 형편이나 지금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전에 그 사례만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의 수가 인상을 통한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국가는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뭐 운영은 그냥 민간에 맡겼다라는 소리가 그래서 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근데 그 현재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요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최근 5년 동안의 경남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 양성은 계속 해놓고 관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정적인 일자리죠. 요양보호사도 하나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서비스 공단 설립을 이제 그 처우 개선의 해법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내용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그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고요. 현재 정부는 내년까지 이제 전국 17개 그 시도에 사회 서비스원을 설립해서 그 공립 요양시설과 재가 장기 요양시설 그리고 이제 초동 돌봄 교실 등 이런 시설을 이제 직접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워놓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처우와 서비스질을 높인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게 처음에 대선 공약에서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사회서비스 진흥원으로
바꿔서 네.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됐어요. 이게 단순 명칭 변경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단에서 진흥원 서비스원으로 바뀌면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위탁 운영하는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개입을 하고 예를 들면 직고용을 하고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이런 것보다 사실 서비스원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거의 다 위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계속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이 근로자들 관점에서는 애초에는 공단을 설립해서 직고용을 해준다든지 안정적인 그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점점 그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또 이 10만 원 처우 개선비까지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이제 불신감이 커진 거죠.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이 국민청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청년 음주에 대해서 아주 엄벌에 처한다라는 이런 아주 국민들을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전달 체계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톤으로 대통령이 언급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이 다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 공단과 그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이런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출범한 지 10년입니다. 좋은 서비스는 좋은 노동 조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최고의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을 만큼 요양보호사들은 지금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 초고속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이제 대답할 차례입니다. 열띤 토론해주신 오늘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서경철 위원장님께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시자들에서는요. LNG 벙커링 사업 논란 또 요양보호사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주제의 핵심 키워드는 선택과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책임감 있는 선택 혹은 선택에 대한 책임감. 크고 작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